아직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날아들었던 나를 저주하는 그 목소리, 이유도 모른 채 악에 받쳐있던 그 외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저를 향해야만 했는지,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떳떳했기에 저는 아랑곳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저는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 작은 식당에 그 사람이 처음 찾아왔던 유난히 쌀쌀했던 그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0대 시절 피땀 흘려 남의 밑에서 모은 돈으로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의 밥집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기 짝이 없는 간판을 내걸고 말이죠. 일찌감치 철이 빨리 들어 어릴 적 고사리 손으로 매일같이 밥을 하며 먹었던 시절, 그것이 제 재산이 되어서 지금의 가게를 이룬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혼자 몸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끓여낸 따뜻한 밥 한 끼에 잘 먹었다며 웃으시는 손님들을 보면 그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도 하루 이틀이지,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할 때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름때 낀 그릇을 닦고 또 닦다 보면 문득 제 인생도 이 그릇처럼 닳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했죠. 형제 자매는 다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도 잘 보고 살고 있었지만 저는 정작 50을 앞두고도 가정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크게 대인 상처가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일만 했습니다. 일에 미쳐 지쳐 잠들면 외로움도 슬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외로움에 시달려서였을까요? 그 사람이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 퇴근한 듯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 묻어 있었죠.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제가 내어드린 김치찌개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요. 보통 그런 분들은 여럿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술 한잔 기울이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밥과 반찬을 더 내어드렸고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손님들과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억지 웃음을 짓던 제가 그의 앞에서는 온전히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싶어 다가가니 그가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텅 빈 식당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방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관리자인데 이곳 현장이 꽤 길어질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 정리했고 지금은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요. 혼자 타지에서 지내는 외로움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꼭 제 이야기 같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눈물을 본 그는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소미 씨도 참 외로워 보여서요. 제가 매일 여기에 왔던 건 사실 밥이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소미 씨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가게 마감을 도와주었고 저희는 밤늦도록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지난 상처를 섣불리 헤집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제게 이재성이라는 남자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세상은 그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년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제 인생을 어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지,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제 심장에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힐지를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시작점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쌀을 씻고 육수를 끓이는 제 모습이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제 표정을 읽었던지 한마디씩 건넸지요. 저는 부끄러워 열대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 수줍게 웃어넘기기 바빴습니다. 참으로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재성 씨는 제게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게 혼자 가게 일을 하는 것을 안쓰러워하며 퇴근하면 늘 식당으로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무거운 그릇들을 옮겨주거나 굳은 주방 바닥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괜찮아요, 재성씨. 손님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앉아있어요. 그렇게 손사래를 쳐도 재성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소미 씨 남자친구잖아요. 남자친구가 이 정도도 못 해주나? 그 남자친구라는 말이 어찌나 가슴 벅차고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식당 마감을 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을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저희는 소박한 반찬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성은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진상이었던 손님 흉을 보기도 했죠.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제게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나의 하루를 온전히 공유하고 서로의 고단함을 토닥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의 미래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살게 되면 아침마다 소미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먹고 출근하는 게 소원이야. 이 현장만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말 당신 고생을 시킬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둘이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에서 그의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한 그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절로 붉어지는 부끄럽지만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를 위해 제가 아껴두었던 약재를 넣고 푹 고운 백숙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닭다리를 뜯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역시 소미 씨 음식은 보약이야. 보약. 천천히 먹어요. 또 줄게요. 난 진짜 복 많은 남자지. 과분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지 늘 감사해. 저는 달달한 말에 기분이 좋아져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사람도 덩달아 같이 웃었지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그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아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 진심으로 당신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는 자신의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나진막이 읊어주었습니다.
숫자 4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집이야. 내가 없을 때도 그냥 편하게 와서 쉬고 나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제 손에 자신의 집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 그 행동 하나에 저는 그가 저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떤 비싼 반지나 화려한 약속보다도 더 묵직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본 그는 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그의 집으로 가 청소를 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의 셔츠를 정성껏 다려 옷장에 걸어둘 때면 정말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해놓은 밥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지요. 역시 우리 소미 씨가 해준 집밥이 최고.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외로움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제 인생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여자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하루 실감하며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재성 씨는 유난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공사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식당에 들렀을 때도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그런 그를 보는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한 토종닭이며 싱싱한 전복, 낙지까지 사다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을 푹 고아낸 해신탕을 커다란 냄비에 담고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익숙하게 그의 원룸 현관문 앞에 서서 그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저는 밝게 외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풍경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재성 씨는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관에는 남자 구두 옆에 낯선 여자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누가 와 있나 싶어 저는 들고 있던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파에 웬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제가 먼저 묻기도 전에 여자가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그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여기 사는 이재성 씨 여자친구인데요. 누구신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여자친구?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자는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성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재성 씨는 그 여자에게 소리치다가 이내 제 쪽으로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며 여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정말 미쳤어?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당장 나가. 그 사람의 행동은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재성 씨를 부르는 호칭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지금 이 여자 누구냐고 묻잖아. 왜 내 말 무시해? 여보라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성 씨는 분명 아내와는 오래전에 끝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자 재성 씨가 제 팔을 붙잡고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미 씨, 저 여자 말 듣지 마. 내 전처야. 이혼하고도 돈 때문에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정말이야. 내 말 믿어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그 여자를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여자는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 여자한테 뭐라고 속인 거야? 내가 당신 아내라고. 입 다물어. 우린 이미 끝났어.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경고야. 재성 씨는 거의 여자를 집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에 기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재성 씨는 제게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 여자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 당신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제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전처. 그래, 그는 분명 전처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저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혼남인 거 어차피 알고 있기도 했고 오히려 저런 여자에게 시달렸을 재성 씨가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다시는 당신 앞에 저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할게. 약속해.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끓여온 해신탕을 그와 함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싹 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위로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런 여자에게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 씨를 내가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켜줘야겠다고, 그 불쌍한 남자를 내가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재성 씨는 제게 더 잘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소동에 대한 미안함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매일같이 제 가게로 찾아와 일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와서 식탁 위에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폈지요.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당신도 다 지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 계속해서 그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재성 씨를 믿고 싶었고 우리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 문제로 계속해서 날 괴롭히고 있어. 그 여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을 절대로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시켜 감시해서 내가 무서울 정도야. 전처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소미 씨, 혹시라도 누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또 그 여자가 찾아와도 절대 상대해주지 마. 그냥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전처라는 여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헤어졌으면 곱게 물러나야지 한때 남편인 사람을 저렇게까지 못살게 굴 수 있을까? 저는 재성 씨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며 그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재성 씨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그의 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놓고 TV를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잤을까?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재성 씨가 왔구나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제가 직접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으로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문틈으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휙 하고 날라들어와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관 바닥에 지저분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악에 바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며칠 전 재성 씨의 집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만 남기고는 황급히 도망가는 듯 복도 저편으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여자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때 재성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끊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재성 씨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의 끔찍한 광경을 보더니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재성은 당장이라도 그 여자에게 달려갈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겨우 말렸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치워요. 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을 치웠습니다. 재성 씨는 그런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미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미친 사람인 줄은 몰랐네. 당신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게 하고 정말 면목이 없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다 치우고 나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재성 씨, 비밀번호 당장 바꿔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제 말에 그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같이 살 때 쓰던 번호라. 내가 미처 바꿀 생각을 못했네. 당장 바꿀게. 그의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를 더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옆에서 잠든 척하면서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럴까. 그를 괴롭히는 그 여자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이 남자를 내가 반드시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저주처럼 내뱉었던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질투에 눈이 먼 여자의 발악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저는 한동안 재성 씨의 집을 찾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현관문 앞에서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될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버릇까지 생겼죠. 재성 씨는 제게 약속한 대로 바로 다음 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며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불안한 마음을 알아챘는지 저를 안심시키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아주 작은 의심에도 쉽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성 씨는 주말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 꼭 한 번씩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동료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할 때마다 그는 꼭 베란다로 나가거나 제가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주말에도 바쁘신가 봐요. 제가 무심코 묻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 사람이 워낙 좀 유별나서 진짜 비위 맞추기 힘들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그의 집에서 밀린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이며 속옷, 양말들을 깨끗하게 빨아 개키고 있는데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그는 옷장 한쪽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혼한 아내와 쓰던 물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존중해서 한 번도 그쪽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뭐 어때?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이삿짐 상자들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위로 작은 손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익숙한 화장품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여자아이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너무나 앙증맞고 예쁜 머리핀이었습니다. 재성 씨는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도 아이는 없었다고, 그래서 더 쉽게 헤어질 수 있었다고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핀은 대체 뭘까요? 혹시 전처가 두고 간 물건인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지만 머리핀은 마치 얼마 전까지 사용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다시 가방에 넣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재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재성 씨, 혹시 조카 있어요? 여자 조카요. 조카? 아니 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머리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며칠 후 저는 그의 차를 청소하다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조수석 앞 수납함을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코팅까지 되어 있는 지갑 속에나 넣고 다닐 법한 작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재성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생전 처음 본 다정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40대 돼 보이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분홍색 리본 머리핀을 한 작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서연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위로가 한순간에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번에 만났던 그 여자가 분명히 전처라고 했는데 이 사진 속 여자는, 사이에 아이까지 두고 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리며 뭐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재성 씨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 그가 사는 원룸이 보이는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오해를 한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게 오늘도 현장에 나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식어 빠진 커피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그의 원룸 건물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원룸 건물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재성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마치 나들이라도 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아내와 딸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의 팔짱을 낀 채 무언가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하고 다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을 지나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렸습니다. 마트 안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재성 씨는 카트를 밀며 딸아이를 목마 태워주었고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그런 두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장난감 코너에서 한참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행이나 갈등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뒤편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재성 씨는 익숙하게 아내의 지갑을 받아들었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전처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도, 아이가 없다는 것도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에 여보라고 했었던 전처라는 그 여자도 저도 재성한테는 이용당한 여자였을 뿐 진짜 호적에 있는 조강지처는 그 여자였던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넋놓고 혼이 빠진 듯 가만히 있었고 밤 10시가 넘어 그가 익숙한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왜 받지 않았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미 씨,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로 그 가족 사진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사진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이 여자랑 이 아이 대체 누구냐고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당혹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맞아. 나 아직 이혼 안 했어. 저 여자 내 아내고 내 딸이야.
그럼 저번에 전철하고 찾아온 그 여자는요? 여자는 그냥 여보 당신 애칭 불렀던 여자친구였지. 전처라고 해야지 당신이 별 의심 없을 것 같아서. 그는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저로부터 진짜 전처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요. 당신한테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당신도 그냥 외로워서 만난 여자지. 저번에 봤던 내 전 여친처럼. 솔직히 주말마다 혼자 있는 거 남자로서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운지 알아? 당신도 나 만나서 좋았잖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었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 그가 제게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들,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거짓의 덩어리가 되어 제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처참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향해 문을 굳게 닫고 살았던 제가 고작 이런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지. 당신도 이제 다 알았으니 저번 그 여자처럼 더 이상 나 찾아오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외롭지는 않았으니. 그 사람은 마치 식당에서 밥값을 치르고 나가는 손님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대로 그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대로 끝낸다면 저는 평생 이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이 남자에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또 다른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재성 씨의 진짜 아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그의 차에서 발견했던 서류 봉투의 주소를 몰래 기억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들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재성 씨의 아내 오선화 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 여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제 등장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말했습니다. 이재성 씨, 아내분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재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보다 참으로 담담했지요. 저는 그 여자를 따라 아파트 단지 조용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잠시 놀이터에서 더 놀게 한 뒤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여자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돈이라도 뜯어내려고요? 아니면 가정을 깨겠다는 협박이라도 하려고? 그건 이미 저번 여자가 써먹었는데. 그 여자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게 박혔습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저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상간녀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 사진을 그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재성 씨가 이혼남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알면 얌전히 물러나면 되지. 이렇게 절 찾아온 거 보면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여자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재성 씨가 제게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지 다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요하지 않으려 했던 그 여자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습관이에요. 그래도 친정이랑 딸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친정 부모님 생활비를 대주고 딸이 실체도 모르고 아빠를 참 좋아하니 저로서도 눈 감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아 씨처럼 어리고 예쁜 사람이라면 이혼하고서도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지금 저더러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이혼할 생각 없어요. 딸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여자가 평생 재성의 손에 휘둘려 인형처럼 사는 것이 가엾어 진심으로 그 여자가 벗어나길 바랬습니다. 그 여자가 벗어난다고 해서 이제 그 남자의 실체를 아는 이상 그를 다신 볼 일도 없겠지요. 그냥 그놈한테 오선화라는 조강지처가 그저 내 인생처럼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식을 봐서라도 그렇게 평생을 살 생각이니 저로서도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보름 후쯤 그 여자는 뜻밖의 일로 다시 제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아빠가 보고 싶다 해서 주말에 함께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 남자는 변명하기 급급하고 딸은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며칠째 누워 있어요. 그새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워낙 예민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딸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고 입을 닫은 모습을 보자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몰랐으면 모를까 딸까지 알게 된 마당에 자기는 도저히 참을 이유가 없다 했지요. 그 여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요? 그 사람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게. 그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선아 씨와의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선아 씨와 함께 이재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각자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던 관계였지만 이재성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자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아내라는 위치를 이용해 집안의 모든 서류를 뒤져 그의 재산 상태와 월급 내역, 보험 계약서까지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철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 한 푼이라도 잃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부터 빼앗아 와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역할은 다시 이재성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역겨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선아 씨의 말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재성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재성 씨, 그날은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 식당에 다시 나타난 그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고 자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성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서로 외로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소미 씨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주머니 속에는 항상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믿었는지 술에 취하면 온갖 허세를 부리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에 대한 불평부터 시작해서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하는 새 여자 얘기까지 말이지요. 아주 들을수록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단단히 이 남자한테 속았구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전에 있었던 여자는 돈까지 빌려줘서 뜯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제 맘 외에 잃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는 일이라며 이 일만 성공하면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제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현장 생활 청산할 수 있어. 그때 되면 당신이랑 정말 멋진 곳에 가서 살 거야. 저는 속으로 치미는 경멸감을 억누르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해 그날 밤 바로 선화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선화 씨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제가 넘겨준 녹취 파일들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전보다 더 살갑게 그를 대했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고 그의 옷을 다려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선화 씨는 이혼 소장 접수를 마쳤고 저는 그의 횡령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회사에 중요한 투자자들이 방문하는 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그가 자신의 실적을 뽐내며 가장 의기양양해 있을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로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모두 끊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선화 씨와 함께 이재성이 일하는 건설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를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만당한 우리의 인생을 되찾고 스스로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는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채서 내려 굳이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시로 지어진 가건물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장 소장부터 시작해 본사에서 나온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투자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입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현장 도면을 가리키며 유창하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요. 이재성 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재성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가 여기는 어떻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재성 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아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 녹음 파일 안에는 이재성 씨가 회사 자재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려는 계획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기만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재성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뒤숭숭한 상황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선아 씨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선아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성 앞으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재성 씨,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이혼 소장이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여기 변호사님께 모두 제출했어. 당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내 딸 양육권, 당신이 부정하게 챙기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어요.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처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본사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투자자들은 싸늘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재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람도 한순간에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아 씨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한번 쳐다본 뒤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흐렸던 하늘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성에 대한 소식은 선아 씨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횡령 혐의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아 씨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여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셈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삶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이 밴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내놓고 낡은 간판을 떼어내는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동안은 텅 빈 방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마치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화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처음 만났던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꽤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정리했다면서요. 그 여자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꽤 두둑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 여자를 쳐다보자 그 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예요. 소미 씨도 그 사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고 마음고생 심했잖아요. 어쩌면 나보다 더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 저는 차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난 상간녀이기도 했는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안 당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농담 삼아 웃었지만 하지만 그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소미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쁜 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도 말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말아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그 여자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낯선 도시로 훌쩍 떠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소민의 밥집 사장이 아닌 그냥 박소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얻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큰 식당의 주방 보조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재성이라는 남자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오는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쉽게 얻은 위로는 결국 신기루와 같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얼마 전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정차한 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선화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당신도 행복하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악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기로 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